여러분, 혹시 성공이라는 게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너무 잘하게 되면 그 성공에 안주하게 되고 결국 변화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그런 성공의 덫에 빠진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일본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일본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성장했어요. 미국을 추월할 뻔했던 그 시절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체된 상황이거든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일본의 몰락에 대한 뻔한 분석이 아닙니다.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일본을 세계 최고로 만들었던 그 성공의 주인공들이 오히려 일본을 망친 범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핫한 이슈 리딩과 함께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도요타와 소니, 이 두 기업이 어떻게 일본 전체를 제조업의 감옥에 가뒀는지 그 과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을 거예요. 지금 2026년 현재 한국이 걷고 있는 길과 너무나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소름 돋는 유사점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2026년 2월 현재 일본 경제를 들여다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도요타는 여전히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 중 하나고 소니도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건재합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3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일본의 성공 DNA부터 파헤쳐야 해요. 일본이 범한 가장 큰 실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 방정식에 대한 맹신이에요. 도요타의 품질 경영과 소니의 하드웨어 기술력으로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전체가 제조업만이 답이라는 생각에 갇혀버린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1980년대에 일본이 반도체에서 세계 1위였어요.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같은 새로운 분야로 전환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제조업의 성공에 취해서 변화를 거부했어요. 이게 첫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니의 결정적 실수인데요. 여러분 아이팟 기억하시죠? 사실 소니가 아이팟을 만들 수 있었어요. 워크맨을 만든 회사잖아요. 음악과 기술을 결합하는 DNA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뭘 했냐면 기존 워크맨 사업을 보호하려고 디지털 음악 혁명을 외면했습니다. 결과는 애플에게 완전히 밀려났죠. 세 번째는 1985년 플라자 합의의 충격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거예요. 엔화가 2배 이상 폭등하면서 수출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때 일본이 해야 할 일은 내수 중심 경제로 전환하거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을 옹호할 때 꼭 꺼내는 카드가 있어요. 야, 그래도 도요타는 여전히 세계 최고잖아. 소니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잘 나가고 있잖아 하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개별 기업의 성공과 국가 경제의 성장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뭔가 익숙하다는 느낌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한국의 현재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채널 돌리지 마세요. 일본의 성공이 어떻게 독이 됐는지 그 과정을 보시면 진짜 충격을 받으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의 시작은 지금과는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시계바늘을 1980년 12월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일본은 정말 무서운 기세로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도요타와 닛산이 GM과 포드를 밀어내고 있었고 소니의 워크맨은 젊은이들의 필수품이 됐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NEC와 히타치가 인텔을 압도하고 있었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당시 일본의 1인당 GDP는 미국의 85%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인구가 미국의 절반인데도 경제 규모로는 60%에 달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추격이었죠. 미국이 진짜 위기감을 느낄만 했어요. 그때 일본의 성공 비결은 명확했습니다. 도요타의 린 생산 시스템은 전 세계 제조업의 교과서가 됐어요. 불량품 제로에 도전하는 품질 경영 철학은 독일 기업들조차 벤치마킹했습니다. 소니는 어떨까요? 트랜지스터 라디오부터 시작해서 베타맥스 카세트 워크맨까지 혁신의 아이콘이었죠. 당시 소니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 기존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바로 일본 기업들의 DNA였어요.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정신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일본은 정말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1985년까지만 해도 일본은 미국을 따라잡을 뻔했어요. 월스트리트에서는 21세기는 일본의 세기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는 일본식 경영을 연구하는 과목이 필수가 됐고요. 정말 세계가 일본을 주목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 9월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플라자 합의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기로 약속한 거예요. 겉으로는 국제 공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너무 강해진 일본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엔화가 2년 만에 2배 이상 폭등했어요. 1달러당 240엔이던 환율이 120엔까지 올라간 겁니다. 수출 기업들에게는 재앙이었죠. 하룻밤 사이에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반토막 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부터 일본 기업들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게 불가능해지니까 해외로 공장을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도요타는 미국의 켄터키 공장을 짓고 소니는 동남아시아로 생산 기지를 이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공동화 현상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 했는지 아세요? 부동산과 주식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버블을 만든 거예요. 실물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신 금융 게임으로 빠져든 겁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현재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숫자로 확인해 봅시다. 일본의 평균 임금은 1997년과 거의 똑같아요. 거의 30년간 제자리 걸음인 셈이죠. GDP 성장률도 연평균 1%도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잃어버린 30년의 현실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개별 기업들은 여전히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요타는 2023년에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고 소니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게임 시장을 평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 경제는 성장하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이 기업들의 성공이 일본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않고 있거든요. 도요타의 자동차는 대부분 해외에서 만들어져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본토에는 고부가 가치 연구개발과 본사 기능만 남겨둔 채 실제 생산과 고용은 해외로 이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공의 덫입니다. 도요타와 소니라는 성공 사례가 너무 강력해서 일본 전체가 제조업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이 나올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셈이죠. 특히 소니의 실수는 정말 아까워요. 2001년에 애플이 아이팟을 출시했을 때 소니는 뭐 했냐면 자사의 음반 사업을 보호하려고 디지털 음악 시장 진출을 미뤘어요. 워크맨으로 휴대용 음악의 혁신을 이끌었던 그 소니가 디지털 혁명을 외면한 거죠. 결과는 애플에게 완전히 시장을 내줬습니다. 2026년 현재 애플의 시가총액은 3조 달러가 넘어요. 소니는 1000억 달러 수준이고요. 30배 차이입니다. 만약 소니가 아이팟과 아이튠즈를 먼저 만들었다면 지금 애플의 자리에 소니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지금 한국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거든요. 삼성과 현대라는 성공 사례에 취해서 제조업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반도체와 자동차로는 성공했지만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 기업들 뒤처져 있죠. 더 무서운 건 환율이에요. 2022년부터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출 경쟁력은 좋아졌지만 내수는 침체되고 있어요. 1985년 일본과 정반대 상황이지만 결과는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고령화 속도도 일본보다 빨라요.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 대신 투자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 버블 직전 상황과 너무 닮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의 실패에서 배울 교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첫째는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고, 둘째는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서비스업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죠. 셋째는 개별 기업의 성공이 국가 경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대기업이 해외로 떠나더라도 그 자리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메울 수 있는 생태계 말입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시스템 전환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도요타와 소니는 여전히 강하지만 일본 경제 전체는 활력을 잃었죠. 성공한 기업들이 본국을 떠나면서 남겨진 건 텅 빈 공장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뿐이었어요. 2026년 현재 일본은 여전히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로 양적 완화를 해봤지만 근본적인 구조 변화는 이루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금리에 의존하면서 좀비 기업들만 늘어났죠. 한국도 지금 비슷한 기로에 서 있어요. 삼성과 현대의 성공에 만족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혁신의 길을 개척할 것인가. 이 선택이 앞으로 30년을 좌우할 거예요.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성공이 때로는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갇혀서 미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도요타와 소니가 일본을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제조업의 감옥에 가둔 것처럼 우리도 조심해야 해요. 2026년 현재 우리 앞에는 여전히 기회가 있어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새로운 게임의 룰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전철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슈리딩이 준비한 영상,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